아들아, 요양원은 절대 안 갈 거다. 엄마, 이제는 우리도 힘들어요. 어머님 돌보랴, 애들 키우랴. 아내도 지쳤다고 하잖아요. 그래? 나도 알아. 내가 짐이 된 거지? 엄마, 제발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냥 엄마를 위해서. 날 위해서? 날 버리면서 그런 말을 하니? 버리다니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그랬잖아요. 그래, 가라. 다시는 오지 마. 난 이제 니한테 엄마가 아닌가 보구나. 엄마, 제발요. 어차피 다들 그렇게 살더라. 자식들한테 버림받고 요양원에서 외롭게 죽기만을 기다리는 노인들처럼. 나도 이제 그렇게 되는구나.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제가 더 힘들어요. 난 지금도 엄마가 좋아요. 그만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당장 나가라. 오늘의 사연은 아들이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어머니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제 생일날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온다고 해서 아침부터 미역국을 끓이고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준비했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 아들 가족을 기다렸죠. 엄마, 오늘 얘기할 게 있어서 왔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불길한 예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아들 앞에 미역국을 놓으며 밝은 목소리를 내려 노력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어서 먹어봐. 네가 좋아하는 미역국이야. 엄마, 요양원에 가셔야겠어요. 숟가락을 들려던 제 손이 허공에서 멈췄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손수건만 만지작거렸죠.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니? 요즘 엄마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잖아요. 저번에도 가스레인지 켜놓은 걸 잊으셨다면서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밥상을 붙잡았습니다. 지난주 실수였던 가스레인지 사건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그건 단순한 실수였을 뿐인데 아들아, 그건 그냥 깜빡한 거야. 다음부턴 조심할게. 어머니, 저희도 많이 고민했어요. 며느리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지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며칠 전 직접 심은 제라늄이 햇살을 받아 곱게 피어 있었죠. 엄마,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하세요. 저희도 맞벌이 하느라 엄마를 제대로 못 모시잖아요. 아들의 말에 저는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20년 전 이 아이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밤늦게까지 식당 일을 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알았다. 엄마가 갈게. 저는 덤덤한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속에서는 눈물이 차올랐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그들에게는 해결해야 할 문제였겠지만 저에게는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가보면 어떨까요? 좋은 데가 있다고 해서. 아들의 차가운 말에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이 생각났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6개월 된 아들에게 젖병을 물리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었죠.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빨리 병원으로 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아기를 안은 채로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옆집 사는 언니가 달려와 제 어깨를 잡아주었죠. 애기는 내가 볼 테니 어서 가봐.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모든 게 끝난 후였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숙인 채 차가운 말을 전했어요.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던 시어머니는 그대로 쓰러지셨죠. 병원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혼자서 아들을 키워야 한다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어요.
남편의 회사에서 보험금이 나온다고 했지만 그걸로는 턱없이 부족했죠. 죄송합니다만 장례 절차를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례식장 직원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저는 한 번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제게 차갑게 말씀하셨죠. 네가 애를 키울 수 있겠어? 애는 내가 키울게. 그때 제 품에 안겨있던 아들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젖병을 찾는 아기의 울음소리가 저를 현실로 돌아오게 했어요. 저는 똑바로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대답했죠. 제가 키우겠습니다. 제 아들이니까요. 그날 밤 아들을 재우고 나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오래 울지 않았어요. 거실 벽에 걸린 달력을 보며 계획을 세웠죠. 내일부터 당장 일자리를 알아봐야 했습니다. 엄마가 꼭 너를 잘 키울게. 잠든 아들의 작은 손을 잡으며 다짐했어요. 남편이 떠난 자리는 너무나 컸지만 이제는 제가 그 자리를 채워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아들에게 젖병을 물리고 신문에서 9일란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식당 일이라도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죠. 혼자서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옆집 언니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괜찮다며 웃어 보였습니다. 앞으로 힘들 날들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아들과 단둘이서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죠. 병원비와 장례비로 통장 잔고는 바닥이 났지만 지금 당장은 아들의 분유값이 더 걱정되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시작이에요. 저는 이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죠. 새벽 3시 시장 골목은 이제 막 장사를 마무리하는 상인들의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떡볶이 가게 앞치마를 벗으며 오늘 하루벌이를 계산했어요. 옆에서는 아들이 숙제를 하다 잠든 채로 있었죠. 정숙 씨, 오늘도 늦게까지 수고가 많네. 아이고, 김 씨도 이제 들어가세요. 다른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난 후 저는 아들을 업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바로 쉴 수는 없었어요. 재봉틀 앞에 앉아 밤새 작업을 해야 했죠. 엄마, 나 추워. 잠결에 아들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아들을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어요. 그리고 재봉틀 앞에 앉았죠. 옆집에서는 벌써 닭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자. 손은 이미 굳은 살이 박혔고 허리는 뻐근했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주문받은 옷들을 내일까지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시계는 어느새 새벽 4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밤샘 작업을 하는 동안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살아계셨다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었죠. 엄마, 물 좀. 아들이 다시 잠결에 불렀습니다. 저는 재봉틀을 멈추고 물을 떠다 주었어요. 물을 마시고 다시 잠든 아들의 얼굴을 보니 오늘도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았죠. 재봉틀을 돌리다 보니 어느새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주문받은 옷을 겨우 마무리하고 나니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하지만 잠들 시간이 없었죠. 아들 도시락을 싸고 학교에 보내야 했습니다. 우리 아들 일어나야지. 아들을 깨우며 말했어요. 피곤에 절은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아들 앞에서는 밝은 표정을 지으려 노력했습니다. 아들은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시장에서 장사하고 밤에는 재봉일을 하는 생활이 벌써 5년째였습니다. 힘들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아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면 이 모든 게 견딜만 했어요. 엄마, 오늘 참 피곤해 보여요. 아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괜찮다며 웃어 보였지만
실은 온몸이 쑤시고 아팠어요. 그래도 이대로 쓰러질 순 없었죠. 이제 학교 가자. 오늘 도시락은 네가 제일 좋아하는 소시지 볶음이야. 시장에서 장사하면서도 아들 숙제를 어떻게 도와줄지 고민했습니다. 비록 제가 많이 배우진 못했지만 아들에게만큼은 부족함 없는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시간이 흘러 아들은 성인이 되었고습니다. 저는 아들이 항상 야근을 하면 도시락을 싸줬는데 그날은 아들이 실수로 도시락을 두고 갔습니다. 저는 도시락을 들고 아들이 다니는 회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늘은 평소와 달리 불이 훤히 켜져 있었어요. 야근이 많은 회사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좋지 않았죠. 어머니, 혹시 민수 엄마 되세요? 네? 아, 네.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깜짝 놀라 돌아보니 단정한 정장 차림의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야근하는 직원들 도시락을 배달하러 온 줄 알았나 봐요. 저는 민수 옆자리에서 일하는 수진이에요. 어머니께서 매일 이렇게 도시락을. 그 순간 회사 문이 열리며 아들이 나왔습니다. 저와 그 여직원을 번갈아 보더니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처음으로 제가 도시락을 가져다 주는 걸 다른 사람이 알게 된 순간이었죠. 엄마, 왜 오셨어요? 전화라도 하시지. 괜찮아요, 어머님. 민수 씨가 맨날 어머님 도시락 자랑하던데. 아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평소엔 티내지 않았는데 회사에서 제 도시락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니 뜻밖이었어요. 그동안 혹시 창피해하진 않을까 걱정했던 제 마음이 따뜻해졌죠. 어머님, 저는 수진입니다. 앞으로 민수 씨와 같이 일하게 됐어요. 수진이라는 그 여직원은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아들은 어색한 듯 서 있다가 저를 조금 떨어진 곳으로 데려갔어요. 엄마, 이제 그만 오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들의 말투는 조금 날카로웠지만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도시락을 건네며 웃어 보였어요. 멀리서 수진 씨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래, 엄마가 너무 과한가 보구나. 앞으로는 안 올게. 돌아서는데 수진 씨가 달려와 저를 붙잡았습니다. 손에 들린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저에게 건넸어요. 작은 초콜릿 상자였죠. 어머님, 이거 드세요. 민수 씨가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데 어머님 도시락 덕분에 버틴대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이상하게 설렜습니다. 아들이 제 도시락을 자랑스러워한다는 이야기도 기뻤지만 수진이라는 그 아이의 맑은 눈빛이 계속 떠올랐어요. 며칠 뒤 아들에게 수진 씨 이야기를 꺼내보았습니다. 아들은 괜히 머쓱해하며 말을 돌렸지만 귀까지 빨개진 걸 보니 뭔가 있어 보였어요. 그 친구 참 괜찮아 보이던데. 엄마, 그냥 회사 동료예요. 아들의 반응을 보니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수진이는 아들이 좋아하는 여성이었죠. 그렇게 수진이와 아들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집안일을 하다 허리를 다쳐 수술을 했습니다. 의사는 무리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며느리 혼자 집안일을 하는 걸 보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설거지라도 해야겠다고 일어서는데 허리에 찌릿한 통증이 왔죠. 어머님, 제가 할게요. 좀 쉬세요. 내가 그래도 할 수 있어.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설거지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그 한숨 소리에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예전처럼 새벽부터 일어나 김치를 담그고 장을 보고 손주들 간식을 준비하는 게 이제는 힘겨워졌죠. 수진아, 오늘은 내가 반찬 좀. 어머님, 진짜 안 돼요. 의사 선생님이 2달은 쉬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부엌 선반 위에 그릇을 꺼내려다 그만 떨어뜨렸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을 치우려 허리를 굽히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며느리가 급하게 달려와 저를 부축했죠. 괜찮으세요? 어머님, 저는 며느리의 팔을 잡고 겨우 일어섰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니 제가 가꾸던 화단의 꽃들이 시들어가고 있었어요. 물을 줄 수가 없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죠. 아들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저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현관문 소리에 달려가 신발을 챙기고 따뜻한 물을 떠다 줬을 텐데 이제는 그러지 못하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어머님이 또 무리하시려고 했어요. 며느리의 말에 아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말하려 했지만 허리의 통증이 다시 시작됐어요. 얼굴을 찌푸리는 제 모습을 본 아들이 말했죠. 엄마,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그만 좀 무리하세요. 나이 들어 점점 쓸모 없어지는 게 서글펐습니다. 손주들은 학원에서 늦게 돌아온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식탁에는 배달 음식이 놓여 있었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죠. 내일은 제가 일찍 들어와서 저녁 준비할게요. 며느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켠이 무거웠습니다. 이제는 제가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부담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밤이 되어 방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죠. 어머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며느리가 약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약을 먹고 나서야 문득 깨달았어요. 이제는 제가 도와주는 사람이 아닌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걸. 늦은 밤, 아들 부부의 방에서 들리는 이야기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들의 대화가 조금씩 새어나왔어요. 평소보다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분명 저에 관한 얘기임을 직감했죠. 더 이상은 어머님을 혼자 두기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요양원은 좀. 아들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저는 이불을 끌어당겨 귀를 막았지만 그들의 대화는 계속 들려왔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조금 커졌죠. 여보, 나도 마음이 아프지만 이제는 결정해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님도 계속 아프시고.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어요. 옆방에서는 잠시 침묵이 이어지다 아들의 한숨 소리가 들렸죠. 유명한 요양원이 있대요. 거기는 의료진도 좋고. 저는 손끝으로 이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며느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아들은 계속 망설이는 것 같았죠. 아이들한테는 뭐라고 해? 할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계셔야 한다고 하면 되죠. 제 방문 앞을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도 물을 마시러 가는 모양이었어요. 저는 숨소리마저 죽인 채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죠. 엄마가 얼마나 서운해하실지.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방문을 열었어요. 부엌에서 물을 마시던 며느리와 마주쳤죠. 어머님, 아직 안 주무셨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물 한 잔을 따랐어요. 손이 떨려 물이 조금 흘렸지만 닦을 생각도 나지 않았죠. 어머님, 괜찮아. 다 들었어.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담담했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곁으로 다가왔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방으로 들어왔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되면 아들과 며느리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하겠지만 이제는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걸 알았죠. 엄마, 아침 드세요. 아침 식사 자리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아들은 밥을 먹다 말고 자꾸 저를 힐끔거렸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수저만 움직였죠. 40년 동안 살아온 집을 정리하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마당을 쓸고 방 구석구석을 닦았어요. 아들은 출근하면서 짐 정리는 자기가 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제 손으로 마무리하고 싶었죠.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니는 애들 챙기는 게 더 바쁠 텐데. 며느리의 제안을 거절하고 혼자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들을 하나씩 열어보니 아들의 어린 시절 앨범이 나왔어요. 운동회에서 1등한 날, 아들은 제일 먼저 제게 달려왔었죠. 엄마, 이런 건 버리시는 게. 잠깐만. 이건 가져갈 거야. 낡은 재봉틀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남편이 처음 사줬던 거라 버리기 아까웠지만 요양원에 가져갈 수는 없었어요. 옆집 영순이네 줘야겠다고 생각하며 한숨을 내쉬었죠. 거실 장식장을 비우다가 손주들의 돌잔치 때 찍은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 저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죠. 할머니, 이거 뭐예요? 손주가 들고 온 건 아들의 초등학교 졸업장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졸업장을 받아들었어요. 그날 아들은 단상에 올라가 상을 받았었죠. 이건 네 아빠가 어렸을 때 받은 거야. 부엌 찬장을 정리하다 첫 월급으로 아들이 사준 밥 공기를 발견했습니다. 깨진 자리를 본드로 붙인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었어요. 요양원에 가져갈 짐 중에 넣어야겠다고 생각했죠. 어머님, 점심 드세요. 며느리가 부른 소리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어느새 오후 2시였어요.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지만 입맛이 없었죠. 조금 이따 먹을게. 화장실 타일을 닦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이곳에서 아들이 처음 걸음마를 했던 날이 떠올랐어요. 그때 아들은 넘어질까 조마조마했는데 이제는 제가 걷는 게 불편해졌죠. 어머님, 이제 그만하시고 쉬세요. 이게 마지막인데. 내가 해야지. 해가 저물어 갈 때쯤 마당 구석에 오래된 감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때 심은 나무였어요. 이제는 제법 큰 나무가 되어 매년 감을 맺었죠. 엄마, 다 정리하셨어요? 퇴근한 아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으로 집 안을 둘러보았어요. 내일이면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죠. 마지막으로 며느리와 함께 김치를 담그기로 했습니다. 요양원에 가기 전 손주들이 먹을 김치를 미리 만들어두고 싶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준비했죠. 어머님, 저는 양념 비율을 잘 모르는데. 이리 와봐. 내가 알려줄게. 며느리와 함께 마늘을 다지면서 지난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해하고 불편해했는데 어느새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양념을 버무리는 며느리의 손길이 제법 익숙해져 있었죠. 사실 어머님한테 죄송한 게 너무 많아요. 무슨 죄송한 일이 있다고.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앞치마로 며느리의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배추 한 포기를 펼쳐 양념을 바르면서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꺼냈죠. 수진아, 내가 그동안 너무 참견이 많았지? 김치 양념이 손에 묻었지만 며느리는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며느리의 손을 잡았어요. 양념 묻은 손이 서로 마주 잡혔죠. 전 항상 어머님이 무서웠어요. 제가 잘못하면 어떡하나. 부엌 창문으로 따스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며느리와 저는 말없이 김치를 담갔어요. 가끔 손이 부딪히면 서로 미안하다고 웃음 짓곤 했죠. 이제 맛이 좀 나아졌나? 네, 어머님. 이제야 제가 어머님 비법을 좀 배운 것 같아요. 김치를 마저 담그고 나서 우리는 마주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시장에서 떡볶이 장사할 때 며느리가 처음 찾아왔던 날이 생각났어요.
그때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죠. 어머님, 요양원에서도 자주 찾아뵐게요. 그래, 근데 너무 무리하지 마. 애들도 있는데. 오후가 되어 손주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김치 냄새를 맡고 부엌으로 달려온 아이들을 보며 며느리와 저는 눈이 마주쳤어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죠. 할머니가 담근 김치가 최고야. 손주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이런 날들이 추억이 되겠지만 오늘만큼은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고 싶었어요. 요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이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조수석에는 며느리가 앉아 있었어요. 단풍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는 도로를 지나는데 문득 한 나무가 제 시선을 붙잡았죠. 저기. 왜 그러세요, 어머님? 저 멀리 보이는 단풍나무는 아들이 초등학교 때 심었던 나무였습니다. 학교 숲가꾸기 행사에서 제일 먼저 손을 들어 심겠다고 나섰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아들의 키보다도 작았던 나무가 이제는 거대한 단풍나무가 되어 있었죠. 아들아, 잠깐 차 세워줄래? 엄마, 요양원에 늦겠어요. 저는 굳이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단풍나무를 바라보며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어요. 비가 와서 땅이 질퍽거렸는데도 아들은 열심히 삽질을 했죠. 나중에 크면 여기서 꼭 사진 찍자. 아들의 어린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게 마음에 걸렸어요. 차는 어느새 단풍나무가 있는 거리를 지나 다른 도로로 접어들었죠. 어머님, 괜찮으세요? 백미러로 저를 힐끔거리는 아들의 눈길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 속에 손수건을 꺼냈어요. 창가에 맺힌 물기를 닦는 척하며 눈가를 훔쳤죠. 요양원으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멀었습니다. 도시를 벗어나 한적한 시골길로 접어들자 풍경이 달라졌어요. 논밭 사이로 난 길을 달리는 동안 저는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았죠. 저기 보이는 게 요양원이에요. 언덕 위에 하얀 건물이 보였습니다. 멀리서 보기에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가까이 갈수록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주차장에 차가 멈추자 아들이 조심스레 물었죠. 엄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그래. 여기서 좀 쉬다가 갈게. 차에서 내리기 전 마지막으로 단풍나무가 있던 방향을 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멀리 있어 보이지도 않았지만 그 나무처럼 저도 이곳에서 새로운 뿌리를 내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안에 시설이 좋다고 하니까 걱정 마세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얼마나 힘겹게 지어진 것인지는 아무도 모를 거예요. 요양원 첫날 밤, 창문도 없는 2인실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옆 침대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어요. 고개를 돌리자 낯익은 얼굴이 보였죠. 정수가, 네가 여기 웬일이야? 영자? 영자 맞니? 30년 전 같은 시장에서 장사하던 친구였습니다. 서로를 알아보는 순간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젊은 시절 떡볶이 장사하던 그 친구가 이곳에서 만날 줄은 몰랐죠. 아직도 내 목소리 기억하는구나. 영자는 예전과 달리 많이 말라 있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려 하는데 다리가 불편해 보였어요. 저는 옆으로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죠. 여기 온 지 얼마나 됐어? 2년이 다 되어가. 아들이 바빠서. 영자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과자를 꺼내 건넸어요. 예전의 시장에서 항상 나눠 먹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과자 봉지를 뜯었죠. 창문이 없어서 좀 답답할 거야. 처음엔 다들 그래. 복도에서 간호사들이 지나다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영자와 함께 침대에 걸터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자식들은 잘 있는지, 밤에는 조용하니까 좀 무서울 수도 있어. 내가 옆에 있을게. 영자의 말에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취침 시간을 알렸어요. 불이 꺼지자 낯선 천장이 더욱 낯설게 느껴졌죠. 정수가 잠은 좀 와? 아니, 좀 그래. 어둠 속에서 서로의 숨소리를 들으며 누워 있었습니다. 옛날처럼 수다를 떨고 싶었지만 이곳은 시장이 아니었어요. 복도 끝에서 들리는 간호사의 발소리가 우리의 처지를 실감나게 했죠. 내일은 아침 일찍 운동하러 가자. 저기 정원이 예쁘더라. 영자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날 밤이라 긴장됐지만 친구가 옆에 있다는 게 큰 위로가 됐어요. 마치 30년 전 시장 한 구석에서 이야기꽃을 피우던 그때처럼. 정수가,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지내자. 밤이 깊어갈수록 방 안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창문이 없어 바깥 풍경은 보이지 않았지만 예전 추억들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영자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저도 조금씩 잠이 들었죠. 내일은 내가 이곳 구경시켜 줄게. 영자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낯선 곳에서의 첫날 밤이었지만 오랜 친구를 만난 덕분에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요양원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2번씩 방문하던 아들의 발걸음이 점점 뜸해졌어요. 창가에 앉아 주차장을 바라보는 게 일과가 되었죠. 엄마, 이번 주는 회사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알았어. 바쁠 텐데 굳이 오지 않아도 돼. 통화 시간도 점점 짧아졌습니다. 예전에는 퇴근길에 전화해서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주곤 했는데 이제는 짧은 안부 전화가 전부예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죠. 정숙 씨, 오늘도 창가에 앉아 계세요? 아, 영자야. 잠깐 바람 좀 쐬려고. 옆방 영자가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주차장에 들어오는 차만 보면 혹시 아들 차가 아닐까 기대하는 제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나 봐요. 우리 아들도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해. 간호사가 약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약을 받아들며 달력을 보니 벌써 2달째 아들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명절이 다가오는데 올까 싶어 기대하는 제 모습이 서글펐죠. 어머님, 식사하러 가실 시간이에요. 조금만 더 있다 갈게요. 식당에서는 다른 노인들이 자식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밥을 급하게 먹고 자리를 피했어요. 내 아들은 바빠서 못 온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웠죠. 정수가, 이따가 같이 텔레비전 볼래? 응, 그래도 돼. 영자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아들에게서 온 연락은 없었어요. 며느리도 처음엔 자주 연락했는데 이제는 뜸해졌죠. 어머니, 다음 주에 꼭 갈게요. 아들의 문자를 읽고 또 다음 주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가 되면 또 다른 약속이 생기곤 했어요. 저는 이제 기대하지 않으려 했지만 주차장을 보는 습관은 여전했죠. 정숙 씨, 산책 갈까요? 간호사의 제안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도 혹시 아들이 올까 하는 마음에 자리를 뜨기 싫었어요. 창가에 앉아 하염없이 주차장만 바라보는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죠. 한밤중에 갑자기 들리는 비명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복도 끝 치매 병동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어요. 옆 침대의 영자도 잠에서 깨어 저를 바라봤죠. 저기는 늘 저래. 이제 곧 조용해질 거야. 우리도 저렇게 될까? 간호사들이 복도를 뛰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치매 병동의 소라는 매일 밤 이어졌어요.
잠을 설치다 보면 저도 모르게 불안한 생각이 밀려왔죠. 저기 김할머니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며? 어제 심장마비로. 갑자기 그러셨대. 옆방의 소식을 전해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제까지 복도에서 마주치며 인사하던 분이었는데 이제는 빈 침대만 남았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정숙 씨, 이리 와보세요. 큰일 났어요. 복도에서 영자가 다급히 불렀습니다. 301호 할머니가 쓰러지셨다고 해요. 응급실로 실려가는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다리가 후들거렸죠. 어머님들, 이제 방으로 돌아가세요. 간호사의 말에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방으로 돌아와서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오늘은 저 소리가 안 들리면 좋겠다. 밤이 더 깊어갈수록 치매 병동의 소리는 커져갔습니다. 누군가는 엄마를 찾고 또 누군가는 집에 가고 싶다고 소리쳤어요.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제 미래를 보는 것만 같았죠. 영자야, 나도 치매에 걸리면 어쩌지?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새벽이 되어서야 병동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저와 영자는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이제는 밤마다 들리는 이 소리들이 일상이 되어버렸지만 적응할 수 없는 현실이었죠. 오늘도 긴 밤이 되겠네. 간호사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창문 없는 방에서 저는 밤이 언제 끝날지 모른 채 또 다른 소리를 기다렸어요. 요양원의 아침은 6시에 시작됩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약을 건네고 7시에는 아침 식사를 해야 했어요. 집에서는 새벽부터 일어나 집안일을 하던 제가 이제는 정해진 시간표에 맞춰 움직여야 했죠. 정숙 씨, 산책은 오후 2시부터 3시까지만 가능하세요. 아침에는 안 되나요? 예전엔 아침 산책을 즐겼는데. 간호사는 규정이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아침 햇살을 바라보았어요. 마당에 핀 꽃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가까이 가서 볼 수는 없었죠. 어머님, 휴대폰은 저희가 보관하겠습니다. 왜요? 전화라도 받아야. 처음 입소할 때 가져온 스마트폰도 빼앗겼습니다. 밤에 게임을 하거나 통화하는 분들 때문에 생긴 규정이라고 해요. 이제 아들과 통화하려면 공용 전화기를 써야 했죠. 운동 프로그램은 10시부터 시작입니다. 하루 일과가 모두 정해져 있었습니다. 점심은 12시, 간식은 3시, 저녁은 6시. 마치 군대 같은 규칙적인 생활이 답답했어요. 화장실도 마음대로 가지 못하고 간호사의 허락을 받아야 했죠. 정숙 씨, 방 점검 시간이에요. 매일 오전 9시 간호사가 들어와 방을 점검했습니다. 침구 정리부터 개인 물품 정리까지 꼼꼼히 살폈어요. 마치 학생처럼 검사를 받는 기분이었죠. 어머님, 면회 시간은 평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아들이 퇴근 후 들르겠다고 했지만 면회 시간이 지나서 못 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달력에 적혀 있는 면회 시간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TV 시청 시간 끝났어. 저녁 8시가 되자 공용 거실에 TV가 꺼졌습니다. 드라마가 끝나기도 전에 방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취침 시간은 9시, 그 이후에는 복도에 불도 꺼졌죠. 창밖을 보며 시간을 보내는 게 전부였습니다. 가끔 몰래 복도를 걷다가도 간호사에게 제지당했어요. 이곳에서는 제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죠.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겠지. 밤이 되어 불이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내일도 같은 시간표대로 흘러갈 하루를 생각하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요양원 방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따뜻한 밥 대신 미지근한 죽이 나왔고 반찬도 간이 전혀 되지 않았어요. 숟가락을 들다가 그만 눈물이 흘렀죠. 어머님,
주기 싫으신가요? 이게 무슨 맛이에요? 짠맛도 없고. 간호사는 건강을 위해 싱겁게 조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숟가락도 더 먹을 수 없었어요. 옆자리의 할머니들도 식은 죽을 앞에 두고 한숨만 쉬었죠. 처음에는 다들 그러세요. 곧 적응하실 거예요. 제가 평생 요리해온 음식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던 된장찌개, 손주들이 즐겨 먹던 김치볶음밥. 이제는 그런 음식을 만들 수도 먹을 수도 없다는 게 실감났어요. 이모님, 여기는 음식 반입이 안 됩니다. 면회 온 아들이 가져온 도시락을 압수당했습니다. 규정상 외부 음식은 반입할 수 없다고 해요. 아들의 미안해하는 표정을 보며 괜찮다고 웃어 보였지만 마음은 무거워졌죠. 정수가 오늘 점심은 또 콩나물국이야? 매일 같은 메뉴가 반복됐습니다. 일주일 식단이 정해져 있어서 월요일이면 어떤 반찬이 나올지 다 알 수 있었어요. 입맛이 없어 식사 시간만 되면 긴장이 됐죠. 어머님, 식사하셔야 약도 드실 수 있어요. 간호사의 말에 억지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식은 밥과 싱거운 국을 보며 집에서 먹던 음식이 그리워졌어요. 여기 와서 살이 얼마나 빠졌는지 몰라.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한 달 만에 볼이 쏙 들어갔어요. 입맛을 잃으니 기운도 없어져서 산책도 힘들어졌죠. 오늘은 특식이라고 해서 기대했는데. 정숙 씨, 음식이 입에 안 맞아도 조금씩이라도 드세요. 영자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는 밥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요양원 생활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이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저녁 식사 시간, 식당에서 흘러나오는 숟가락 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오늘도 반도 못 먹은 식판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화장실에서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순식간에 바닥으로 쓰러졌는데 허리에서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어요. 간신히 비상벨을 눌렀더니 간호사들이 달려왔죠. 어머님, 움직이지 마세요. 구급차 불렀어요. 아들한테는 연락하지 마요. 바쁠 텐데. 들것에 실려 나가는 동안 복도에 모여든 다른 노인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는 수군거렸고 또 누군가는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어요. 다행히 골절은 아니네요. 하지만 당분간 휠체어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병원 검사 결과를 듣고 요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는 제 모습이 창피했어요. 요양원에 온 지 2달 만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엄마, 제가 늦게 와서 죄송해요. 저녁이 다 되어서야 아들이 도착했습니다. 회사 일 때문에 바로 오지 못했다고 해요. 아들은 10분 정도 있다가 또 다른 회의가 있다며 서둘러 일어섰죠. 이제 혼자서는 화장실도 못 가겠네. 영자가 휠체어를 밀어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예전에는 아들을 업고도 뛰어다녔는데 이제는 혼자 걷는 것조차 힘들어졌죠. 간호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화장실 가는 일조차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졌습니다. 매번 간호사를 부르는 게 미안해서 물도 잘 마시지 않게 됐어요. 이런 생활이 얼마나 더 계속될지 막막했죠. 어머님, 재활치료 시간이에요. 매일 아침 재활치료실로 가는 길이 고행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을 주고 걸으려 해도 자꾸만 휘청거렸어요. 예전처럼 걸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커졌죠. 정숙 씨, 이제 좀 나아지셨어요. 다른 노인들의 안부가 오히려 부담스러웠습니다. 전에는 그들과 함께 산책도 하고 운동도 했는데 이제는 구경만 해야 했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곧 나으실 거예요.
간호사의 위로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밤이 되면 더 심해지는 통증 때문에 잠도 설쳤어요. 휠체어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는 날들이 이어졌죠. 옆방에서 매일 밤 11시만 되면 트로트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간호사들이 수차례 주의를 주었지만 김 할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그 시간이 되자 노래가 시작됐죠. 이봐요. 좀 조용히 할 수 없나요? 왜요? 내가 젊었을 때는 가수였다고요. 방송에서 1등도 했어. 매일 밤 같은 대화가 오갔습니다. 김 할머니는 자신이 유명 가수였다며 옛날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다른 노인들은 짜증을 냈지만 저는 귀를 기울이게 됐죠. 젊었을 때 나를 보려고 극장 앞에 줄을 길게 섰다니까요. 정말 그렇게 유명하셨어요? 김 할머니의 방에는 낡은 신문 스크랩이 가득했습니다. 1960년대 흑백 사진 속에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 있었어요. 분명 김 할머니가 맞았죠. 내 아들도 이런 건 믿지 않아요. 치매라고 생각하나 봐.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손을 잡아드렸어요. 매일 밤 노래를 부르는 게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과거를 붙잡으려는 몸부림이었다는 걸 이해하게 됐죠. 정숙 씨, 내가 한 곡 불러볼까요? 트로트 메들리가 시작됐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맑고 깨끗했어요. 복도를 지나던 간호사도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죠. 우리 젊었을 때는 참 좋았지. 밤이 깊어갈수록 할머니의 이야기는 계속됐습니다. 전국을 다니며 공연하던 일, 팬들과 만나던 순간들, 그리고 갑자기 찾아온 병으로 무대를 떠나야 했던 아픔까지. 요즘 애들은 이런 노래를 몰라요. 아들도 창피하대요. 할머니의 방에는 낡은 LP판이 가득했습니다. 아들이 버리려고 했지만 목숨처럼 지켜왔다고 해요. 저는 매일 밤 그 노래를 들으며 할머니의 젊은 시절을 상상했죠. 내일도 이 시간에 놀러 와요. 내가 더 좋은 노래 들려줄게. 간호사가 다시 주의를 주러 왔지만 이번에는 조금 늦게 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할머니와 약속했어요. 내일도 모레도 이 시간에 만나기로. 정숙 씨, 고마워요. 내 노래를 들어줘서. 할머니의 방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방식으로 과거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걸. 때로는 그것이 한밤중에 노래가 되기도 한다는 걸. 오늘 오후 원장실로 불려갔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에 긴장됐지만 가능한 담담한 표정을 지으려 했어요. 원장은 책상 위에 서류를 정리하며 말을 꺼냈죠. 정숙 어머님, 최근에 식사도 잘 안 하시고 체중도 많이 줄으셨더군요. 괜찮아요. 나이 들면 다들 그렇죠. 원장은 제 건강기록부를 펼쳐 보였습니다. 3개월 동안 8kg가 줄었다는 숫자가 적혀 있었어요. 식사량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기록이 눈에 띄었죠. 가족분들께 연락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들은 연락하지 마세요. 바쁘네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아요. 책상 위에는 제 면회 기록부도 있었습니다. 2달 동안 단 한 번의 방문도 없었다는 사실이 적혀 있었어요. 원장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죠. 어머님, 우울증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래요. 간호사가 들어와 차를 내왔습니다. 뜨거운 차를 받아들며 손이 떨렸어요. 요양원에서 지내는 동안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 새삼 실감이 났죠. 식사도 잘 못하시고 밤에도 잘 못 주무신다고 들었어요. 원장의 말은 계속됐습니다. 다른 입소자들과도
잘 어울리지 않고 프로그램 참여도 거의 안 한다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창밖만 바라보며 듣고 있었죠. 전문의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면 그냥 집에 가고 싶어요. 갑자기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도 놀랐습니다. 원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어요.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끼며 고개를 숙였죠. 어머님 상태를 아드님께 알려드려야 제발 그러지 말아요. 괜히 걱정만 할 거예요. 면담은 30분 정도로 끝났습니다. 방으로 돌아오는 길에 복도 창밖을 바라봤어요. 멀리 보이는 도시의 풍경이 제가 있어야 할 곳을 알려주는 것 같았죠. 내일부터 상담 선생님이 오시기로 했어요. 간호사의 말에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자 낯선 약봉지가 놓여 있었어요. 수면제와 우울증약이었죠. 아침 산책 시간이 되어 간호사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대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어제부터 시작된 통증이 온몸을 휘감고 있었죠. 정숙 어머님, 오늘은 기저귀를 착용하셔야 할 것 같아요. 기저귀요? 전 아직. 간호사는 제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혼자서는 화장실 가기 힘들 것 같다고 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이제 시작이에요. 누구나 다 거치는 과정이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화장실까지 가는 짧은 거리도 혼자 걸을 수 없게 된 현실이 버거웠습니다.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기저귀를 차는 동안 눈물이 흘렀어요.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죠. 처음엔 다들 적응하기 힘들어하세요. 거울 속 제 모습은 더 이상 예전의 활기찬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기저귀를 찬 채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이제는 정말 환자가 된 것 같았죠. 어머님, 이제 식사하러 가실까요? 잠깐만요. 좀 더 이따 갈게요. 식당에 가기가 두려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까봐, 냄새가 날까봐 걱정됐어요. 평생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게 가장 큰 두려움이 됐죠. 영자 씨, 오늘은 정숙 어머님이 좀 편찮으세요. 옆방 영자가 저를 찾아왔지만 간호사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았죠. 이제 기저귀 교체할 시간이에요. 간호사의 말에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기저귀를 갈아달라는 상황 자체가 수치스러웠어요. 평생 남의 도움 없이 살아왔는데 이제는 이런 일조차 혼자 할 수 없다는 게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내일은 아드님께서 오신대요. 아들이 온다는 말에 더욱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한때는 씩씩하고 강했던 엄마의 모습이 이제는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 같았죠. 어머님, 괜찮으세요? 창밖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끊임없이 울고 있었어요. 이제 시작이라는 간호사의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죠. 늦은 밤, 몰래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취침 시간이 지나 불이 꺼진 요양원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어요. 옥상 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죠. 어머님도 별 보러 오셨나요? 깜짝이야. 누구세요?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석에 놓인 의자에 3명의 할머니가 앉아 있었어요. 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하고 올라온 분들이었죠. 여기가 우리의 비밀 장소예요. 간호사들은 모르니까 조용히 해요. 슬며시 그들 옆에 앉았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아 보였어요. 도시의 불빛도 멀리서 반짝였죠. 나는 매일 밤 여기 와서 아들한테 말해요. 보고 싶다고. 한 할머니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다들 각자의 사연을 안고 이곳에 모였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졌죠. 우리 영감이 저 별이 된 것 같아서 매일 밤 인사하러 와요. 옆에 앉은 할머니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그 별을 바라보며 남편 생각이 났어요. 남편도 저를 지켜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아래층에서는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아.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문도 없는 좁은 방. 정해진 시간표대로 움직여야 하는 생활. 이곳에서만큼은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어제는 우리 손자가 태어났대요. 보고 싶은데. 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분의 손을 잡아드렸어요. 말없이 서로를 위로하는 시간이 이어졌죠. 아침에는 아무도 몰래 내려가야 해요. 들키면 큰일 나니까. 시간이 흘러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약속이나 한 듯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내일도 이 시간에 다시 만나자는 말을 나누며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죠. 내일도 별이 밝길 바랄게요. 방으로 돌아와 누웠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저 별들과 함께였죠. 정숙 씨, 다음에는 일찍 오세요. 집 정리를 하던 아들이 다락방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날 밤 아들은 일기장을 펼쳐보았어요. 첫 장에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의 기록이 적혀 있었죠. 여보, 오늘 처음으로 아들 앞에서 울었어요. 혼자서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막막해서. 엄마, 이런 게 있었다니. 일기장을 읽던 아들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동안 제가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아들은 다음 장을 넘겼죠. 오늘 우리 아들이 처음으로 아빠를 찾았어요. 뭐라고 대답해줘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저 안아주기만 했네요. 책상 위에는 편지들도 가득했습니다. 아들의 초등학교 입학식 날 쓴 편지, 중학교 졸업식 날 쓴 편지, 보내지 못한 편지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 장학금을 받아왔어요. 여보, 당신이 보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을까. 아들은 책상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일기의 내용은 더욱 절절해졌어요. 제가 혼자서 30년을 살아온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아들이 취직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으로 당신 산소에 막걸리를 부어드렸어요. 며느리도 일기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 날 처음 며느리를 봤을 때의 기쁨, 첫 손주를 안았을 때의 설렘,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모든 이야기가 그 안에 있었어요. 요양원에 보내야 한다고 했을 때 서운하다는 말도 못하고 그저 웃어 보였어요. 마지막 장을 덮으며 아들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 제 마음을 몰랐던 것이 너무 미안했다고 해요. 아들의 눈가에는 눈물이 가득했죠. 아들아, 엄마가 이렇게까지. 일기장 맨 뒷장에는 요양원에 가기 전날 쓴 글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쓸 수 없을 것 같아 접어두었다는 마지막 문장이 아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어요. 엄마를 모시러 가야겠어요. 며느리가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일기장과 편지들은 책상 위에 고요히 놓여 있었어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마침내 전해진 밤이었죠. 아침 산책 시간, 아들이 갑자기 요양원을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모습에 저는 놀랐어요. 아들의 눈가는 붉어져 있었고, 손에는 제 일기장을 들고 있었죠.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아들아, 웬일이야. 아들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노인들이 우리를 쳐다봤지만 아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았죠. 엄마가 그렇게 힘들게 절 키우신 줄 몰랐어요.
아들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아들의 등을 쓰다듬으며 일어나라고 했지만 아들은 계속 무릎을 꿇은 채로 있었어요. 일기장을 읽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런 옛날 일을 왜 꺼내? 제가 너무 못난 아들이었어요. 엄마 고생하신 거 하나도 몰랐어요. 간호사가 다가와 괜찮냐고 물었지만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마치 어렸을 때처럼 제 무릎에 얼굴을 묻었죠. 이제 일어나렴. 다들 보고 있잖아. 엄마, 집으로 가요. 제가 모실게요. 아들의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꿈꿔왔던 말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나 때문에 힘들어질 텐데. 이제 제가 효도할 차례예요. 엄마가 절 키우신 것처럼 이제는 제가 엄마를 모실 거예요. 아들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계속 울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옆에 있던 영자가 조용히 손수건을 건네주었죠. 우리 같이 집으로 가요, 엄마. 아들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아들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 왔죠. 그래. 집에 가자. 퇴소 절차를 밟는 동안 복도에서 영자와 마주쳤습니다. 석 달 동안 함께 지내며 이야기를 나누던 친구였어요. 서로 바라보다가 말없이 껴안았죠. 정수가 네가 부러워. 우리 아들도 날 데리러 왔으면 좋겠다. 영자야, 미안해. 원장실에서는 아들이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꼼꼼히 서류를 읽어보고 간호사와 상담도 오래 했어요. 제 건강 상태와 약 복용 시간까지 메모하는 모습이 낯설었죠. 어머님, 이제 짐을 챙기시죠. 간호사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옆 작은 서랍장을 열어보니 별로 챙길 것도 없었어요. 3개월 동안 이곳이 제 집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할머니 가시나요? 치매 병동의 할머니가 지나가다 물었습니다. 매일 밤 노래를 부르시던 분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동안 감사했다고 인사했죠. 엄마, 준비되셨어요? 아들이 제 가방을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팔짱을 끼고 천천히 걸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요양원의 냄새가 점점 멀어졌죠. 어머님, 방은 다 준비해뒀어요. 손주들도 기다리고 있어요. 현관을 나서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불렀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옥상에서 함께 별을 보던 할머니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정숙 씨, 잘 가세요. 우리도 언젠가는. 요양원 앞 벤치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석 달 동안 매일 보던 건물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아들이 차 문을 열어주었죠. 엄마, 이제 집으로 가요. 차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요양원을 돌아보았습니다. 창문에서 여러 얼굴들이 보였어요. 모두 제가 떠나는 걸 지켜보고 있었죠. 괜찮으세요, 어머님? 며느리가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요양원은 점점 작아졌어요. 요양원의 삶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같은 동년배 분들이 많이 계셨고 서로 의지할 수 있었죠. 집으로 돌아온 첫날 저녁, 식탁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준비했고 손주들은 계속 제 옆에서 맴돌았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가족의 온기가 참 따뜻했죠. 할머니, 이제 안 가시는 거죠? 그래, 이제 할머니랑 계속 같이 살 거야. 손주들이 제 무릎에 앉아 제잘거렸습니다. 요양원에 있는 동안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큰 손주는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됐죠. 어머님, 이 김치는 어머님이 담그신 거예요. 제가 잘 보관해뒀어요. 아직도 남아 있었니?
며느리는 제가 떠나기 전에 담근 김치를 꺼내왔습니다. 맛이 살짝 변했을 텐데도 아들은 맛있다며 연신 반찬을 집어먹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웃음이 났죠. 엄마, 이제부터는 제가 출근할 때 매일 아침 인사드리고 갈게요. 바쁠 텐데 그러지 말고. 아들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며느리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된 것 같았죠. 우리 다음 주에 가족여행 가요. 손주들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저 이 순간이 꿈이 아니길 바랐죠. 할머니, 내일은 제가 학교 다녀와서 숙제 도와주세요. 식사가 끝나고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TV에서는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지만 아무도 보고 있지 않았어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느라 정신이 없었죠. 어머님, 내일은 제가 장 보러 갈 건데 같이 가실래요?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습니다. 요양원에서 보낸 시간들이 오히려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엄마, 이제 좀 편히 쉬세요. 밤이 되어 방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이제는 혼자 바라보는 게 아니라 가족과 함께 볼 수 있다는 게 행복했죠. 내일도 모레도 우리 함께 있어요. 아들의 말에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집으로 돌아왔다는 걸 실감했어요. 누구에게나 가족은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먼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도 서로의 마음을 모르고 지나칠 때가 많죠.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함께 있는 시간의 길이가 아닌 서로를 얼마나 이해하고 사랑하는지에 있다는 것을 꼭 자식하고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지인들과 지내거나 혼자서 지내는 삶도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내면에 단단하지 못했나 봅니다.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고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었겠죠.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